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다음 달 23일 열리는데요. 4파전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전대를 앞두고 저희 YTN은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당권 도전 포부와 정견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로 보수정당 험지로 꼽히는 인천 지역구에서 5선 고지에 오르고 당대표 출마를 가장 먼저 선언한 윤상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예. 그 인천 지역구에서 출마 회견을 하셨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사실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 지역에 어떤 연고는 없습니다. 연고는 없으면서도 이제 5선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분들이 저를 키워주고 안아주고 또 매번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응당 그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게 도리고요. 제가 특히 저희 지역의 시장에서 했는데, 그 시장은 우리 지역 주민분들의 애환이 녹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는 민생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민생하고 관련돼서 우리 시장을 택한 거고요. 왜 이 출마하게 됐느냐? 예. 사실 우리가 괴멸적 참패를 당했습니다마는, 저는 작년부터 우리가 참패가 다가온다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 빼고는요, 누구도 반응을 안 했습니다.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예. 그리고 괴멸적 참패를 당하고도 지금 어떤 몸부림, 변화의 몸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공동묘지의 평화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노합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당이 앞으로 대한민국 아니면 윤정부 성공을 해서 정말 성공을 시킬 수 있는 당이냐,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어라도 나서서 정말로 깨어있는 당원, 시민분들과 함께 보수혁명을 해서 이기는 정당, 또 민생정당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면에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지금 뭐 괴멸적 참패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사실상 국민의힘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건 모두가 아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당대표직이 굉장히 좀 책임이 무거운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대표에게 필요한 자질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워낙 숫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108석입니다. 예. 간신히 개헌저지선 8석을 넘겼는데요. 어떻게 보면 야당하고 상대하기 참 버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은 한마디로 무도한 정당입니다. 국회법 관행을 무시를 하고 저희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용장이 필요하죠. 싸움 잘하는 사람, 용장이 필요합니다만, 사실 무도하게 만든 장본인 저희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못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도 엄밀히 우리한테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로서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도 또 잘해야 됩니다. 또 투쟁하고 협상이 제대로 잘 안 될 때는 또 우리 대중들,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됩니다. 용장 플러스 지장, 또 어떤 이 선봉장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신 건데,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임기가 3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당정 관계는 어떤 거라고 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제가 위한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너무나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태동시켰는데,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이 너무나도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솔직히 국민적인 기대에 못 미쳤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큰 곳이 뭐냐, 원인 제공이 뭐냐, 수직적인 당정관계였어요. 수직적인 당정관계. 그래서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탈피해서 정말로 대통령하고의 두터운 신뢰 속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시중에 어떤 여론을 과감없이 전달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뒷받침도 해주고, 또 때로는 대통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정 관계라는 게 뭐 당정 일치다, 무슨 뭐 수평적 당정 관계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관계다. 대통령하고의 신뢰 관계 속에서 어떤 때는 견제하고 어떤 때 협력하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어떤 견제적인 협력 관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당대표 선거가 4파전으로 이제 예. 치러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야당에서 지금 집중포화를 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예. 내 후보 간에 좀 다른 의견들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제3자가 특검을 추천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 어떻게, 저는 예. 좀 대단히 의아했습니다. 사실 우리 당 내부적으로 특검법에 대한 의견이 정리가 돼 있거든요. 예.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그 다음에 미진한 곳이 있으면 특검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하겠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제3자 대법원장이 발의하겠다. 대법원장이라면 사법부 아닙니까? 특검은 행정부도 속해 있고 사법부가 행정부에 속해 있는 특검을 고른다. 이것도 이해하고 또 재판을 또 사법부에서 해야 돼요. 이거는 법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느꼈고요. 예. 우리 당의 전선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 그런데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 전에 하겠다? 야, 이거는 저는 민당 당 대표 선언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당 내부의 대야 전선을 어떤 흐트러뜨렸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할까? 정말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 나가겠다는 어떤 일종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지난 총선 참패한 이후에 이런 출마 선언까지 한 70일 정도 좀 지났습니다만은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 쪽에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총선 패배의 책임을 희석시키게 한 물타기용으로 그걸 던졌나. 그래서 저는 참 정치 참모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왜 저런 식의 정치를 처음부터 할까? 그래서 저런 식이면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은요. 한동훈 특검법 의혹이 50몇 %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동훈 특검법을 찬성해야 됩니까? 저 절대로 찬성 안 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라는 이름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 소위 말해서 순직개병 이 특검법 엄밀하게 법적으로 얘기하면요. 박정호 헌병대 수사단장이 수사권이 전혀 없습니다. 2022년 7월 달에 군사법원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가 국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에는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이나 사망 사건이 있으면 관할이 완전히 민간 경찰로 넘어갑니다. 예. 경찰이 수사권을 최근에 얼차려 해가지고 뭐 중대장, 부중대장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그 수사를 어디서 합니까? 경찰청이 합니다. 군 수사기가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법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좀 여러 가지로 특검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고 국민적인 의혹을 불식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이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꼭 민주당 당 대표가 하는 얘기 같았고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대통령하고의 이 어떤 한동훈 위원장하고의 신뢰는 바닥이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신뢰는 바닥이고요. 예. 저는 어디서 그걸 느끼냐면은 지난 총선 과정, 공천 과정에서 보면은 이 대통령 주변 측근들이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그런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느껴졌고요. 예. 또 하나는 총선 참패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식사하자고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거부하셨어요. 딴 데는 뭐 사무처 당직자들 만나는 사람 다 만나면 대통령한테 안 갔어요. 네. 예. 그리고 또 대통령한테 출마 선언을 하는데 전화로 했거든요. 전화를 했는데 그 시간 10초냐 15초냐 아니 세상에 전화하면서 15초를 끝납니까? 그거는 두 분의 냉담한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또 사석에서는 뭐 그 사람이라도 호칭한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특검 법안에 대한 이런 입장.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전륜이다. 여기는 친윤, 비윤, 반윤도 아니고 이건 전륜이라는 게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데요. 전륜. 당신하고의 관계는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륜입니다. 이 절자가 뭡니까? 끊을 절자. 그래서 제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친윤에서는 친윤에서 한동훈 위원장 대항해서 우리 원희룡 의원 나오겠다 저렇게 했는데요. 이 당이 결국은 공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친윤 친한의 이 갈등이 지금은 느끼지 못할 텐데요. 계속해서 러닝메이트로 줄 세우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 자기네들이 당을 살리겠다고 원에 있는 두 분이 나와서 저러는데 솔직히 저분들이 왜 나와야 되는지. 아니, 축구 감독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경기 대표하면 감독을 경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데 졌어요. 그런데 2, 3개월 만에 나와서 내가 축구 감독 다시 하겠다? 그러면 선수하고 관중을 어떻게 이게 업신여기는 행위예요. 결국 2개월 전에 사퇴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 사퇴는 결국 책임 회피의 행위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보수혁명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진짜 보수는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거. 책임지는 보수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이걸 좀 조언을 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자, 한전위원장에서 예.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이제 예. 다른 경쟁자들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이제 사실 뭐 원희룡 의원 이제 입법 행정 경험 두루 갖추고 있는 예. 우리 당의 정책 자산이죠. 나경원이 아주 유하면서 당찬 면이 있는데 사실 이 한동훈 원희룡 두 분은 이재명 대표 선거에서 바로 진 분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선 지인도 예. 지휘하면서 의석수를 113석, 실질적으로 115석, 108석으로 쭈그러들었고 또 한 분은 그 지역에서 지역구에서. 진 거고 예. 진 분들이 나와서 이거 하겠다. 우리 당원의 자존심의 문제다. 또 나경원 의원하고 저하고의 다른 점이 뭔가 있을까 보면은 물론 이제 세 분들은 전부 다 서울 법대 판검사 출신이고요. 예. 저는 경제과 전공해서 이제 국제정치학 오래 있던 이제 당 쪽으로 얘기하면 외교안보 쪽에 속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무슨 다른 점이 있을까 혼자 생각해 보니까 박 대통령의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뭐 친박 핵심이라고 당권정지 1년 받고 직구당위원장 박탈하고 공천 탈락 2번 됐습니다만 이분들은 저하고 반대편에 섰던 분들. 박 대통령 중심으로 한 분은 32년 구형 때리고 한 분은 당 바꿨다고 한 분은 탄핵에 앞장서. 그래서 예. 이런 차이가 있고 예. 결국 그러면 나경원 의원하고 저하고는 이기는 선거 둘 다 이기지 않았느냐. 근데 저는요. 대단히 뭐 아주 이 여러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역사를 새로 쓸 정도로 여러 힘든 선거를 해왔다. 참 무소속에서도 2번 살아왔고 예. 현직 5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기는 선거라는 거, 이기는 정당, 이기는 선거 경험한 사람만이 한다. 예. 저같이 처절하게 이기는 선거 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해라 그래서.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나만의 강점도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만의 강점이 네. 그중에 이기는 선거의 장점이고요. 저는 이제 외교 안보 쪽에 특화가 돼 있고 사실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 당정 관계나 솔직히 이제 이준석 안철수 두 의원에 대한 어떤 관계 속에서 야 이런 식의 뺄셈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목소리 높인 사람이 누굽니까? 저 혼자였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지금 수도권 위기다. 참패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한 사람 저하고 안철수 의원 딱 2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할 만합니다. 사실 공천 협박도 받았죠. 윤상현에는 승선 안 됩니다. 예. 솔직히 그래서 저는 할 말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할 말 한다는 건 뭐냐? 정말로 중요한 게 대통령하고 신뢰관계다. 저는 대통령한테도 공사석에서 할 말 다 합니다. 예. 할 말 다 하고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게 결국 대통령을 성공 못 시키는 거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 권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봤고 그리고 저는 할 말 다 합니다. 이게 아주 다른 점이고요. 예. 또 선거 전략이라는 면에 있어서 옛날 제가 친박 핵심이라고 뭐 박 대통령 예. 주변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했습니다. 그때 제가 갑자기 사무총장으로 벌써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만 사무총장으로 투입이 돼서 6.4 지방선거,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5개인데 그걸 이제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고 그래서 저의 어떤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대통령하고 신뢰, 또 당의 변화 혁신을 선도하는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야당하고의 어떤 협상 예. 이런 등 그 면에서 좀
좀 상대적이겠습니다만 네. 좀 그렇지 않겠나. 네. 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예. 어필을 해주셨는데 이제 전대 룰이 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투표 예. 100%였는데 80대 20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예, 이게 예. 바뀐 룰이 선거 판세에 좀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근데 사실 저희가 당원 100%에서 이제 민심을 20% 넣지 않았습니까? 민당이 25%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5대5 정도를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고요. 예. 왜냐하면은 당이라는 게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심의 어떤 그 따가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민심 반영 비율을 올려야 된다. 한 50%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요. 그래서 일단 판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 그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당내 기반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윤상현 의원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향후에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차례로 스튜디오에 모셔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